자, 시간 됐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학 이순환 이제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일순환, 예비순환, 일순환 이제 학습을 갖다 했었었는데, 예비순환에서는 정치학의 전반적인 주제들을 갖다 살펴봤고, 일순환 때부터 이제 우리가 각 부문별로 이제 전문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순환 때는 정치 사상 그리고 국제 정치 쪽을 갖다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이순환 때는 이제 비교 정치학의 주제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비교 정치학이 사실 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이순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 공부하면서 와, 이거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범위가 넓구나.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 비교 정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 출제 경향을 갖다 놓고 보면은 자, 비교 정치학의 여러 주제,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어.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정부 형태,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무슨 의원 집정부제냐, 대부분 정치 제도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치 제도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이제 그 지금 얘기한 대로 권력 구조론,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당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 다음 또 선거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정치 제도에 관련된 것들이 비교 정치학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지금까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을 골탕을 먹일 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문제들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발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고, 또 비교 정치학에서 또 특히나 이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런 이제 분야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관련돼서는 민주주의의 개념, 그리고 또 이제 민주주의의 유형, 민주주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 민주주의의 유형, 그리고 또 이제 정치 변동하고 관련돼 가지고 민주화라고 하는 거 있죠. 가끔씩 또 보면 이제 정치 문화를 갖다 비교하는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가끔씩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골탕 먹일 때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툭툭 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바로 방법론에 관한 그런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또 정치 제도 요거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은 이제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11회밖에 안 돼가지고 11회 동안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빡빡하게 나가야 되는데,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제도 요거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참고 자료를 배포를 해드렸죠. 여기 이제 교재에 지금 꼭 집어넣고 싶은, 새롭게 좀 집어넣고 싶은 그런 이제 부분인데, 워낙에 이제 강의 시간이 지금 11회로 제한되어 있어갖고, 따로 지금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보충 자료를 통해가지고 먼저 비교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를 다루는 거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얼마 전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 최대 유사, 최대 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검토하고 교재로 넘어갈게요. 자, 그 보충 자료 1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제목을 비교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요걸로 다뤘습니다. 자, 비교 정치학의 범위와 내용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정치학의 하부 분야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지만,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연구 주제를 뭘로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긴 하지만 한국적 기준에서 본다면 정치 사상, 정치 이론, 국제 정치, 비교 정치, 한국 정치, 자 이걸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정치 사상하고 그다음 또 이제 그 국제 정치는 우리가 일순환한테 집중적으로 다뤘고, 주로 이 고시를 갖다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치 이론과 비교 정치를 갖다 같이 합쳐가지고 비교 정치로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이론, 그 비교 정치, 요런 분야가 있고, 그다음 또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국제 정치, 또 한국의 국내 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 정치와 국제 정치로 또 한국 정치를 또 나눠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한국 정치에도 포함되고 한국 정치하고 국제 정치 또는 비교 정치 사이에 걸쳐 있는 또 특이한 그런 분야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전공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정치학과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전공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비교 정치를 제외한 다른 분야들의 명칭은 주로 연구 주제를 지칭을 합니다. 그렇죠? 국제 정치는 국가들 간의 관계를 주제로 하고, 그렇죠? 한국 정치는 한국 정치 시스템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 주제로 하고 등등등등. 그런데 비교 정치라고 하는 거는 comparative politics란 말이야. 앞에 비교라고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비교 정치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자, 주제뿐만이 아니라 연구 주제뿐만이 아니라 주로 방법론에 상당히 신경을 갖다 쓰는 그런 전공 분야가 바로 비교 정치 분야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예비순환 때 공부를 할 때 정치학의 연구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 접근법 그리고 행태주의적 접근법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던 적이 있었었죠. 예. 특히나 이제 보면 연구 방법에 있어서 행태주의 혁명을 갖다가 주도를 했던 정치학의 연구 분야가 어디다? 바로 비교 정치 분야예요. 상당히 지금 현재는 개량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야가 바로 이제 비교 정치학인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시에 출제될 때는 개량 양적인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라든가 무슨 뭐 이제 정치 제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비교를 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교 정치라는 명칭은 연구의 대상이나 주제뿐만 아니라 비교라고 하는 방법 또한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비교 정치학은 따라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혼재되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정치학 분야 중에서 특히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되게 강한 그런 이제 그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비교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연구는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일 국가 또는 단일 사례에 대한 연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비교 정치에서는. 자, 이게 뭐냐? 이 연구는 특정 국가의 정치사라든가 정치 과정이라든가 정치 제도라든가 정치 문화 등을 연구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역사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고 단일 국가를 확장해서 몇 개 국가를 포함한 지역 연구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그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있어요. 자, 비교 정치학에서의 이제 2번째 연구 경향. 자, 제한된 몇 개의 국가, 자, 사례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혹은 상이한 정치 과정이나 정치 제도들을 갖다가 연구를 갖다 하는 이런 이제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일단 하나의 케이스를 갖다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다른 이제 나라들이라든가 지역과 비교를 갖다 해서 어떤 이제 이론화라든가 경험적인 그런 검증을 갖다 시도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그런다면은 두 번째는 아예 연구 대상 자체를 갖다가 복수의 대상을 갖다 잡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제한된 몇 개의 국가, 자, 사례들을 대상으로 유사하거나 혹은 상이한 정치 과정이나 정치 제도를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몇 개의 국가를 비교해서 유사성과 상이성을 발견함으로써 어떤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국가들과 이걸 잘 보세요. 그들의 국내 정치 체계를 단순화된 몇 개의 변수들의 조합을 통해서 유형화하는 연구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방법. 유형 분류. 예를 들어 가지고 정당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면 그 정당에서 말이지 여러 나라의 정당의 유형들을 갖다 딱 분류를 해보게 되면 야 대중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형이 있구나 포괄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형이 있구나 등등등등 이렇게 어떤 특징들을 갖다 유형화를 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특정한 정치 현상을 단순화된 몇 개의 형식을 통해서 단순화된 몇 개의 형식 특히 이거 갖다가 막스 베버는 이념형이라고 부르죠. 그런 이념형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현상을 갖다 측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봐. 이게 다른 수업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하고 뭐가 더 무거운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자연과학자들은 그냥
잠깐 기다려. 그래갖고 저울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저울을 가지고 가서 올려놔요. 올려놓고 나서 야, 이쪽이 더 무겁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사회 현상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어. 그쵸?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서유럽은 무슨 뭐 카톨릭을 갖다가 바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갖다 하는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완전히 엉터리거든. 카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이질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을 하거나 진술을 할 수가 있느냐. 막스 베버는 이제 이 점을 갖다 고민을 하면서 이른바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하는 방법을 고안했단 말이지. 이게 바로 뭐냐면 순수한 모델 하나를 갖다 구성해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회는 순수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단 말이지. 근데 아주 순수한 모델 하나를 갖다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구성을 해보는 인위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일종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카톨릭 국가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갖다 딱 해놓고 조작적 정의를 한단 말이야.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 해갖고 순수한 모델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 불교 국가의 특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델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을 딱 집어넣어 보면은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어디에 가까운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비교 서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교 정치학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형화를 갖다 해서 비교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교재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수도 없이 표가 나와. 수도 없이 표들이. 예. 자,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하는 이론이나 변수들을 다른 지역에 적용해보는 연구들도 우리가 비교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 지역이나 국가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이론을 갖다 구성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지역과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론의 일반화 수준을 갖다 파악하는 이런 식의 비교 연구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BA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 이거 나중에 우리가 저 뒤쪽 가면 배울 텐데. 뷰로크라틱 오소리터리안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0년대 말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갖다 80년대까지 끌었던 이제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이런 모델입니다. 길레르모 오도넬이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의 이제 학자 뭐 이 이론의 내용은 저 뒤쪽에 자세히 나올 텐데 이 사람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사례로 해서 분명히 자기 연구의 사례에다 그렇게 써놨어. 나는 이 모델이 말이야. 자, 본인이 쓴 거야. 이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분명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험을 갖다 목표로 해가지고 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경제 성장의 단계에서 독재, 즉 권위주의 정권이 출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단 말이지. 이 모델을 갖다가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가져다가 우리나라에도 적용했을 때 설명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식의 연구들을 한단 말이지.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학교, 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 사회학과의 한상진 교수께서 80년대 이제 말쯤 돼가지고 말이야. 그 모델을 한국에다 가지고 와서, 한국도,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들이 등장을 하더라. 이 라틴 아메리카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비교 분석을 갖다 수행을 했단 말이지.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비교 방법이라고, 비교 연구에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한된 수의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들을 포함해서 교차 분석을 갖다가 수행하는 그런 이제 연구인데 주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용어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충분한 수의 국가들을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충분한 수의 국가들이란 연구 자료 등을 통해서 경험이 가능한 그런 이제 국가들일 수밖에 없겠죠. 연구 대상에 수많은 사례가 포함될 경우에는 특정한 지표들을 통해서 비교를 수행하거나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이제 저기 이제 시내에 있는 모 학교의 교수님께서 이제 출판을 하셨던 논문이 하나 있었어. 그 논문에서 뭐를 다루셨냐면은 다음에 가설을 수립을 했어요. 자, 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그 선거에 참여의 증대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그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여러 국가들을 뽑고 그 국가들에서 선거 참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선거 참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뽑고 그것이 실제로 민주화라고 하는 결과와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비교 연구를 갖다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 대상에 수많은 사례가 포함될 경우에는 특정한 지표들을 통해서 비교를 수행하거나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비교 정치는 대체로 이런 연구들을 갖다 하는 거고, 자, 비교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컴패러티브라고 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얘기하느냐? 비교 정치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 후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해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비교 방법에서는 정치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별해서 비교의 단위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이 요인들은 무엇보다 모든 사례의 정치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해요. 즉 보편적인 비교의 척도로 활용될 수가 있는 그쵸? 그런 어떤 변수들, 요인들을 갖다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좀 사족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갖고 답안지에 말이야 그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시험 문제에서 무엇을 비교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척도들을 갖다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열이 돼버려. 그쵸? 예를 들어 갖고 포괄 정당과 대중 정당을 비교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당원과 정당의 관계라고 하는 척도 이거 하에서 포괄 정당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대중 정당은 어떻게 특징이 나타나는지 정당의 재정 충당 방식에 있어 가지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비교의 보편적인 잣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겁니다. 보편적인 비교의 척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교 정치학에서는 적절한 비교 방법을 연구자가 사용했는가?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비교 방법을 답안지에 썼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에 세 가지예요. 예, 비교를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비교하는가가 명확해야 돼. 비교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 비교를 갖다 수행하는 게 있어. 하지만은 모든 연구들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어떤 명확한 목표화에서 수행이 됐을 때 비교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상을 설명하고 다음 페이지 해석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에 관련된 수많은 변수 중에서 특정 변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변수 선택에 있어서 벌써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연구를 수행을 할 때는 자, 특정 변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외의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해서 상수화해야 합니다. 즉 그래서 항상 보면 비교를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모든 요소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의미가 있는 변수들을 갖다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결국 비교 방법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과 이를 위해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우리가 비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어떤 단위들을 갖다가 비교할 수 있는가?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비교의 기준이나 척도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교 정치에서는 무엇보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같은 것 또는 다른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같은 것 또는 다른 것이라고 진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비교 연구를 여러분 수행을 하다 보면 말이야. 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케이스를 갖다 막 이렇게 케이스들을 갖다 비교를 갖다 하다 보면 자, 얘들은 공통의 특징이 나타난다. 자, 얘들은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케이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이 되잖아. 그쵸? 그럼 연구자가 고민에 빠져요. 야, 이걸 공통적이다라고 우리가 진술을 할 수가 있느냐? 예, 아니면 다르다라고 진술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는 특히 비교의 단위나 척도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데, 즉 고유의 속성이나 특성을 통해서 비교하는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의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바나나를 비교할 때 두 개는 다른 종류의 과일이지만 당도를 중심으로 비교할 때, 당도라고 하는 척도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할 때 두 개의 과일은 객관적으로 비교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소리? 객관적인 척도를 갖다 활용을 해서 비교를 수행을 할 때는 바로 뭐? 케이스를 갖다 무한적으로 늘릴 필요가 없이 어떤 일정한 보편적 틀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떻게 비교를 수행하는가? 비교에서는 결국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차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하나의 현상에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만을 고립시켜서 어떤 특정 조건에서 이 변수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거. 자, 이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비교와 해석에서 개념적 오류나 맥락적 무지를 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맥락적 무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행위의 원인이 되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그런 무지를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비교 정치학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봐봐,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라든가 어떤 이제 그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 비교 정치, 비교를 갖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이런 그 맥락적인 무지를 갖다 피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다음 세 번째, 비교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건 영미 쪽의 비교 정치학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미 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경험적인 연구를 갖다 통해서 어떤 보편적인 명제의 수립 이런 것들을 갖다 지향을 갖다 하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어떤 뭐 한두 가지의 사례를 갖다 깊게 파는 그런 연구들보다는 보편적인 그런 이제 명제를 갖다 수립하는데 더 몰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적절한 일반화의 시도를 통해서 특수한 성질만 규명하는 작업을 넘어서야 됩니다. 즉 이론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상에서 설명한 비교 방법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연구자들은 최대 유사 체계 분석과 최대 상위 체계 분석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방법론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변수와 너무 적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이게 잘 보세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 그러니까 사례는 되게 적을 수가 있는데 그 사례에 달려있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정치의 문제야. 그렇죠? 정치는 말이야. 규칙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선거 앞두고 있지. 선거 앞두고 있지만 두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변수는 되게 많은데 사례는 몇 개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비교에서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비교 방법론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변수들과 너무나 적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연구자들이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자, 최대 유사 체계 분석과 최대 상위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유사 체계 분석 방법.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 방법은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체계들을 모아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한 체계는 뭐다? 체계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전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전체를 갖다 우리가 체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체계들을 모아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계를 어떤 국가들로 가정할 때, 국가는 뭐야? 그러니까 국가를 갖다 구성하는 여러 단위들의 총체를, 상호작용을 이루어진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 국가라고 하는 체계를 갖다 우리가 비교하려고 할 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만 모아서 분석을 하든가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앵글로색슨 국가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체계들을 모아서 비교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당장 들 거 아니야. 아니 비슷한 것만 모아서 비교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비슷한 애들을 모아서 하다 보면 이질적인 요인 같은 것들이 탁탁탁탁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아니 예를 들어 갖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되게 비슷한 나라잖아. 두 개를 갖다 놓고 두 나라의 예를 들어 갖고 선거 제도 이런 것들을 갖다 비교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비슷한데 그 중에 이질적인 것들이 탁탁 부각돼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계속 볼게요. 자, 그런데 이처럼 유사한 체계들의 정치 현상 중에 특정 정치 현상만 만약에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그 원인은 체제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애초에 많은 면에서 비슷한 체계만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 체계들 간에 다른 특징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추적하기가 수월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한 것 중에서 뭔가 변이를 일으키는 뭔가를 갖다 발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최대 유사체계 분석 방법은 이처럼 체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유사성의 바탕을 두면서도 그 체계들의 특수성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체계들은 유사한 것들만 모아 놓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상수화가 되어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하는 거죠. 일반적인 특성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 있고 정치 현상에서 차이가 발견될 경우에 그것은 특수한 요인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연구 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체계들이 전체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은 극대화시켜서 하나의 상수처럼 만드는 거죠.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이한 특성들은 극소화시키는 겁니다. 왜 극소화시킬까? 예, 극소화시킴으로써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몇 개 안 되는, 즉 제한된 특성들 중에서 중요한 원인들, 변이를 일으키는 되게 중요한 원인들을 발견하기가 이렇게 할 경우에 수월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많은 앵글로색슨계 국가들 중에서 A 국가에서는 계급 투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르주아 정당이냐, 아니면 무슨 뭐 프롤레타리아 정당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시민들의 투표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B 국가에서는 계급 투표 현상이 약하게 나타나고, C 국가에서는 계급 투표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면 그 원인은 각 국가들이 일단은 보면 뭐야? 앵글로색슨계의 국가들이잖아요. 대부분 공통점이 많은 그런 국가들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투표로 양상을 봤던 이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 때문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보다 특수한 요인을 발견해야만 하겠죠. 만약 A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고 계급의식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B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은 활발하지만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전혀 하지 않으며 C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아주 약하고 계급의식 교육도 없을 수가 있겠죠. 이 경우 각 국가들 내의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계급의식 교육이라고 하는 변수의 차이가
상이한 계급 투표 현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라고 우리가 진술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최대 유사 체계 분석 방법을 사용했는데, 자, 표본들 사이에서 상이성이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표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일반적인 특성들은 상이한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간주되겠죠. 둘째, 표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현상과 일치하는 일련의 변수들이 있다면 그 변수들을 상이한 현상을 유발시킨 원인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최대 유사체계 비교 방법은 연구의 목적상 비교 대상들 간의 상이점을 강조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최대 상이체계 분석 방법. 자, 요거는 말이야 어떤 시스템을 갖다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 요소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비교를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대 상이체계 분석 방법에서는 여기 나오죠. 분석의 시작점이 체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체계에 붙어 있는 구체적인 속성들, 구체적인 것들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라고 하는 체계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즉 개인, 집단, 지역, 사회계급 등에서부터 먼저 비교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애초에 어떤 정치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즉 시스템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구체적인 요소들이다. 예, 이걸 갖다가 전제로 해갖고 이제 비교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인식 연구를 위해서 한국, 미국, 러시아, 이란 등 상이한 특성을 갖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이 나라 젊은이들이 모두 학생운동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학생들의 상이한 국가적 특성이나 배경은 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하는 현상의 원인은 결국 국가라고 하는 체제 수준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의 수준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 이란 학생들은 학생운동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러시아, 미국 학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때 원인은 학생 개인 수준보다는 이 학생들의 모국이 공통적으로 갖는 그런 특징들에서 발견되어야 할 겁니다. 만약에 학생들의 인식이 제각각이라면 그러니까 뭐 다 틀려. 다 또이야. 자, 이렇게 제각각이라면 그 원인은 각각의 국가들의 각 개별 국가들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이처럼 최대 상위 체계 분석 방법은 자,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 이제 일단은 체제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요인에서 출발을 해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체제적인 수준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미시적인 수준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는 상당히 유연성을 갖다 갖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최대 상위 체계 분석 방법은 개인, 집단, 지역, 국가 등 여러 수준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에서 말한 이제 최대 유사 체계보다 조금 더 다양한 수준의 그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는 그 유연성이 있죠. 자, 결론적으로 최대 상위 체계 비교 방법은 연구의 목적상 비교 대상들 간의 공통점, 특히 유사성이 강조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대 상위 체계 분석 방법은 최대한으로 다른 체계들로부터 표본을 뽑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작위 표본 추출과 같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 방법을 통해서 얻은 명제는 일반화를 하는데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체계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른 체계들에서 추출된 표본에서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자, 다음 네 번째. 자, 비교 연구를 수행을 할 때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부딪히게 되는 이제 문제점들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너무 많은 변수와 너무 적은 사례들. 자, 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의 비교 정치학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자주 듣게 될 사람이 레이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레이파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교 방법이 안고 있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과, 특히 정치 현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변수들과, 그러면서 어때요? 그 비교할 수 있는 사례들은 한정돼 있단 말이지. 너무 적은 사례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레이파트는 네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사례의 수를 늘릴 것.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게 어렵지. 두 번째, 변수의 특성들이 차지하는 특성의 영역을 축소할 것. 하나하나 의미는 좀 밑에 가서 볼게요. 또 비교 가능한 사례의 비교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 중요한 변수의 비교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 자, 이런 것들을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사례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교 분석의 범위를 지역적으로 확대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시간적으로 역사적 사례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통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첫 번째 앞에 나온 건 이해가 되죠? 비교 분석의 범위를 지역적으로 확대한다. 여러 가지 나라들의 사례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근데 두 번째 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시간적으로 역사의 사례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다. 바로 뭐? 비교의 대상을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 달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이것과 뭐를 하는 거야? 1987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1948년의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해 가면서 특수성이라든가 보편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통시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례를 좀 다양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둘째, 변수들의 특성 영역을 축소하기 위해, 변수가 너무 많게 되면 연구가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변수들의 특성 영역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슷한 성질을 갖는 변수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변수를 줄이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구 대상이 어떤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초등, 중등, 고등, 대학원 졸업으로 분류하던 것을 대학 졸업 이상, 대학 졸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연구 변수는 줄어들지만 연구 대상의 수는 늘어나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방법은 너무 적은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이파트의 제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비교 가능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너무 변수가 많을 때 우리가 특정한 변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너무 많은 변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교 가능한 사례에다가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가능한 한 많은 독립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서, 그쵸? 아까 얘기한 상수로 만드는 거야. 상수로 만들어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점이 유사한 사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최대 유사 체계 분석 방법하고 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중요한 변수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그쵸? 너무 많은 변수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배제를 하고 중요한 변수만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성이 낮은 요인들은 무시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변수들로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그 대상에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하고 일치하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뭐야? 앞에서 얘기한 대로 최대 상위 체계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할 때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비교 연구에서 수행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비교 정치 연구에서 또 오랫동안 전통을 갖다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이 특정 사례를 갖다 깊게 파고드는 그런 이제 연구 방법들이 있어요. 자, 사례 연구는 비교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일단 보시면요. 비교 정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다 비교함으로써 보편성을 주장하는 거야. 근데 사례 연구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아주 소수의 사례를 깊게 파는 거잖아요. 이게 비교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사례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차라리 뭡니까? 아예 현장에 들어가서 깊게 사례를 갖다 깊게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방법, 이런 방법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곁다리 얘기인데, 학교에서 대학원 학생들 논문 갖다 지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줄 알아? 대부분 다 보면 통계 접근이라든가 양적 접근이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예, 통계 접근을 하겠다고 갖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 가끔 가다 사람을 갖다 웃기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샘플이 몇 개? 15개? 20개밖에 안 돼. 15개, 20개 샘플을 갖다 가지고 무슨 사례, 무슨 통계 접근을 하냐고. 그건 제일 좋은 건 뭐야? 직접 20명을 만나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쵸? 20명을 직접 만나가지고 설문지 뿌려가면서 같이 커피 사줘가면서 얘기 듣는 거, 심층 인터뷰, 이게 100번 낫지. 자, 그래서 너무 적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대안은 사례 연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는 하나의 사례가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즉, 특정 정치 체계나 그 체계 내의 각종 집단 또는 개인의 행태나 태도를 개별적인 연구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그러나 이론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즉 무슨 소리? 이론화의 기여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럴 수밖에. 특수성을 강조하게 되잖아. 이건 특수한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연구는 특정한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보편적인 통칙을 도출하기 위한 상황 설정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 내지는 특정 시점에 고정된 특정자가 들어가니까 일반 보편이 못 되지. 이론은 일반과 보편을 지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정 사례 내지는 특정 시점에 고정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정된 정보만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보편적 근거를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순환 때 국제정치 공부했잖아요. 국제정치 공부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그레함 앨리슨의 관료정치 모델 기억나요? 근데 관료정치 모델에 대해서 가해졌던 비판이 바로 뭐였어? 너무나 변수들이 많다. 그렇죠? 너무나 변수가 많으니까 이론화가 어렵다라고 한 얘기를 했었잖아. 예를 들어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를 갖다가 사례로 해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정책 모델을 북한에 적용시켰을 때 똑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화라든가 이론화에 있어서는 사례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레이파트는 그러나 사례 연구는 필연적으로 비교 분석과 연관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5가지 사례 분석의 유형을 제시를 했어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첫째, 단순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하나의 케이스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야. 단순 사례 분석은 정치 현상의 존재 양식이나 변화 양태를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갖다 가지고서 쭉 서술해 나가는 연구예요. 둘째는 가설 추출용 사례 연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추후의 비교 분석에서 사용할 가설을 미리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선 하나의 사례를 갖다가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무슨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를 갖다 가지고 쫙 이제 그 하나의 사례를 연구를 갖다 해보면은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들 특정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부서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밀고 당기는 게임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정립하게 되잖아. 예.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례 연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 검증용 사례 연구는 이미 구축된 분석 모형이나 통칙, 보편적인 원칙의 적용 타당성과 설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행하는 사례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든가 명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A라고 하는 사례에 적용되더라. B라고 하는 사례에 적용되더라.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실험하는 그런 걸로 할 수 있고. 자, 다음으로 해석적 사례 연구는
분석 방식에 있어서 이론적인 틀을 갖다가 적용하는 그런 사례 연구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소리? 앞에서 나온 거하고 여러분이 헷갈리죠? 앞에서 나온 거는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고서, 그쵸? 그 이론이 맞냐 틀리냐를 검증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례 연구라면, 지금 여기 나온 해석적 사례 연구는 이거 뭐야? 자,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서 뭐야? 어떤 특정 현상에 적용을 갖다 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 하기 위한 더 쉽게 얘기할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적정한 이론을 갖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갖다 하는 이런 방법이란 말이야. 앞에 거는 뭐야? 이론이 맞냐 틀리냐를 갖다 검증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뭐 해석적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이론들을 가져다가 그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방법이란 얘기죠. 다섯 번째, 일탈적 사례 연구는, 자, 이건 바로 뭐냐면은 반증을 갖다가 제공하려고 하는 연구들이에요.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저기 칼 포퍼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 과학적인 명제는 반증 가능성이 높은 것일수록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예. 자, 그 기존 이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기존 이론의 설명 범주를 벗어나는 색다른 사례의 분석들을 의미합니다. 요건 이제 내 그 박사학위 논문에 그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보면 말이야. 그 옛날에 1970년대에 피터 카친슈타인이라고 이제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79년도에 그러니까 비교 산업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걸 수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G7 국가들의 그 산업 정책을 갖다 유형화를 한 거야. 유형화를 해가지고 주로 영국하고 미국 같은 나라들은 국가가 약하다. 즉 공공 정책에 있어가지고 국가의 힘보다는 이익 단체들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명제를 세웠고, 일본은 가장 보면 국가의 공권력의 힘이 강한 나라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조합주의라고 불리는, 나중에 우리가 다룰 건데 그런 모델의 입각을 갖다 해서 일본과 영미계통의 그 모델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론을 갖다 얘기를 했고, 이 이론이 수십 년 동안 영향력을 발휘를 했었어요. 산업정책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1987년도에 영국의 두 명의 학자, 그 윌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특히 이제 주도가 되어가지고 공동 저작을 갖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조목조목 반증을 갖다 제시하는 경험적 연구를 수행을 했단 말이지. 일본에서 미티라고 하는 관료 조직, 통상산업청이죠.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만 그냥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가 기업들을 주도하는 게 아니더라. 부문별로 달라지더라.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의 영향력이 크고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약하더라.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의 역할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약 부분을 보니까, 제약 부분의 사례 연구, 지금 여기 있던 반증이지, 반증. 이걸 봤더니 무슨 사회주의 국가만큼이나 국가가 압도적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통제라든가 압력을 가하더라. 이런 식의 이제 그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해서 반박을 한단 말이지. 자, 이런 식의 비교 연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비교 연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의 사례를 깊게 파는 거니까. 나머지 네 개는 비교 방법일 수가 있죠. 다른 곳에서 개발된 개념들의 유용성을 사용하는 이런저런 사례 연구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BA 모델 같은 거,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 이론을 한국이라든가 무슨 일본이라든가, 일본은 아니고 기타 무슨 아시아 국가들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은 비교 연구가 될 수가 있죠. 또한 사례 연구가 일반 이론이나 가설들을 검증하는 것이거나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개념들을 사용한다거나 다른 연구에서 검증될 수 있는 가설들을 활용한다면 이런 사례 연구들도 다 우리가 비교 연구로서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비교 정치학은 대체로 이런 것들을 갖다 다루는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른데 지금 50분인데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텍스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